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브레인 리부트입니다. 저자 크리스틴 윌리마이어는 신경과학자이며 신경생물학 및 신경영상 전문가입니다. 뇌 건강과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펴냈는데요. 브레인 리부트는 말 그대로 우리의 뇌를 재시동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뇌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운동,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건강한 두뇌를 만들 수 있을지 브레인 리부트 책 속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뇌는 결코 굳지 않는다.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 우선 사소한 진실을 하나 알고 가자. 자연 노화로 인해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뇌세포를 잃는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물, 음식 내에 포함된 중금속, 살충제, 기타 독성 화학물질과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보다 뇌세포를 더 많이 잃는다. 물론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있거나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처럼 가벼운 뇌손상, 뇌졸중, 인지질환을 알아도 뇌세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다.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의 뉴런, 즉 뇌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래 사는 세포다.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함께 성장하며 발달한 뉴런 대부분이 평생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신경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인지 기능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환상적인 소식도 있다. 예전 과학자들은 인간이 성인이 되면 새로운 뉴런이 배양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60대가 넘어도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과정을 신경생성이라고 한다. 이는 기억과 학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라고 알려진 부분에서 일어난다. 신경생성은 최적의 뇌 기능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운동, 식단, 스트레스, 수면, 영양보조제 섭취 습관을 변화시켜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포함한 노인층 역시 젊은 사람들만큼 새로운 뉴런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건강한 새 세포를 만들면서 뇌는 처리하고 수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활성화, 연결, 반응하는 신경 능력을 향상시킨다. 건강한 세포가 늘어날수록 현명한 결정, 집중력 향상, 기억 보존, 그리고 집행기능 과정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집행기능이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고차원의 인지 능력을 일컫는 광범위한 용어다. 신경세포사는 뇌 노화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새로운 세포 성장을 통해 그 과정을 늦추거나 대항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뇌는 더 젊어지는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신경생성이 해마의 부피와 기능을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력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를 성장시키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기분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해마의 뇌세포 성장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역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신경생성과 신경가소성, 혹은 새로운 학습으로 인한 신경 연결의 변화는 모두가 우리의 일생에 걸쳐 뇌의 능력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새로운 뉴런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며 우리에게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평생의 능력을 선사한다. 두 번째,
혈류가 전부다. 혈류라는 단어가 멋진 뇌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면 제대로 들은 게 맞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보편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최적의 혈류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원활하지 않은 대뇌 순환이 만연한 이유를 알려면 두 가지 뇌 건강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우리 뇌는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풍부하고 꾸준한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한다. 둘째, 현대인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대뇌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증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 전체 혈액 공급량의 15에서 20%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장기의 혈류 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뇌는 또한 근육보다 산소를 3배나 더 소비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점화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산소를 운반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 혈액은 뇌세포가 연료로 쓰기 위해 빨아들이는 포도당, 즉 당분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하다. 근육과 달리 뇌는 포도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 조직은 그야말로 굶게 된다. 우리의 뇌는 배고픈 기관이다. 신체 전체의 혈당 중 40에서 60%를 소비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은 비타민, 미네랄, 지방, 아미노산, 전해질 등의 중요한 영양소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뇌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집중, 기억, 아이디어 도출, 올바른 결정, 멀티태스킹을 포함해 기분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을 활성화하는 뇌의 능력 또한 줄어든다. 두뇌 혈류 순환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는 대사성 노폐물 조직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 중에는 뇌에 축적되면 독이 될 수 있고 알츠하이머 발병과도 관련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된다. 세 번째, 교감신경계 안정만으로도 뇌는 변화한다. 스트레스는 생명 유지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심리적, 육체적 반응이다. 즉,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아니라 건강상 이점까지 있다는 얘기다.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투쟁 도피 반응은 호르몬, 화학물질 및 두뇌 활동의 생성을 促진시켜 포식자에게 쫓길 때 더 빨리 뛰고 코너에 몰릴 때 더 열심히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짓누르는 2톤짜리 트럭을 들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 스트레스의 건강상 이점은 생사가 달린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약간의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력을 발동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성취감까지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바로 앞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상황이 진정된 후라는 표현이다.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은 뇌에 해롭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동맥을 좁히고 뇌혈관을 수축시키거나 영구히 손상시킬 수도 있는 플라크 축적을 일으켜 대뇌 순환을 둔화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뉴런에도 끔찍한 소식이다.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오래 상승된 상태로 있으면 뇌는 신경 생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경우 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또한 뇌 조직을 노화시키고 뇌진탕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초기와 비슷하게 신경수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살아남는 뇌세포도 그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만성 스트레스가 뉴런의 과활성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신경 통로가 만들어지고 뇌기능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여러 악영향에 많은 책임이 있는 호르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는 스트레스를 논하기 어렵다. 바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좋든 나쁘든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를 겪을 때 생성된다. 약간의 코르티솔은 반드시 해롭지만은 않고 심지어 얼마간의 이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체중 증가와 수면 장애에서부터 해마의 수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사실과 상황에 집중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뇌 깊숙이 위치하여 우리 기억의 정서적 중요성을 부과하도록 돕는 아몬드 모양의 뉴런 집합, 편도체의 크기와 활동 수준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편도체가 더 커지고 활동적일수록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더 민감해지기 쉽다. 우리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스트레스 외에도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현대에 와서 더욱 커지고 있는 문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걸치고 집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데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분자에 존재하는 대기오염 물질 또한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뇌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지저하와 질병 위험을 높인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할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하나 더 남았다. 바로 전자기장이다. 전자기장이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 주로 방사선으로서 휴대폰, 컴퓨터, 와이파이 네트워크,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텔레비전, 전원선 및 기타 전자장비와 무선 전송 장치에 의해 방출된다. 휴대폰과 장비 제조사들이 생산품에서 방출되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 휴대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장은 뇌의 흥분도나 뉴런의 발화 가능성을 바꿀 수 있다. 너무 과도한 뇌 활동은 뉴런을 과흥분시켜 뇌 건강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기장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고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며 신경 DNA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 전자기장이 신체의 수면 주기 및 에너지 수준을 방해할 수 있으며 체중 증가,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암과 같은 다른 의학적 문제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도 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뇌를 바꾸는 일에 나이는 상관없다. 만약 당신이 20대이고 본인은 인지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길 권한다. 인간의 뇌는 25세 이전까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뇌가 심지어 30대에도 계속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즉, 당신의 현재 식단, 수면, 운동 패턴, 알코올 소비,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방식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30대가 되면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연적인 두뇌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루 평균 8만 5천 개의 뉴런을 잃기 시작하며 인지 감퇴의 양적 징후가 시작될 수 있다. 뇌를 돌보면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똑똑한 중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세 이후부터 뇌의 부피는 10년마다 평균 5%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앞으로 이 책에서 설명할 새로운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뇌의 부피 감소를 늦출 수 있다. 40대에 들어서면 또한 단기 기억력, 추론력, 언어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뇌의 능력이 훨씬 정교하게 조정된다.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역시 40대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저하된다. 50대에는 그동안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 젊었을 때보다 인지검사 점수를 높게 받는 현상을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다.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고 했지만 어휘 능력은 60대부터 70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최고조에 달한다. 60대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조종실 계기판을 파악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기존에 보유한 지식 덕분에 젊은 조종사들보다 비행기를 더 잘 조종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70대가 되면 뇌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건강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을 유지하면 20대만큼이나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뇌스캔 결과에서도 70대가 20대에 비해 더 높은 정서적 안정감을 보였다. 운 좋게도 80대까지 살 수 있다면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뇌를 잘 관리하면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며 계속 친구 및 가족과 어울리면서 책과 영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나는 클리닉에 방문한 80대 환자가 대뇌 순환 증진과 뇌기능 개선에 성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도 있다. 뇌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0분 만에 뇌를 바꾸는 10가지 방법. 1. 산책.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도 대뇌 혈류,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을 하다 벽에 부딪혔다거나 중대한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주변을 산책하면서 당신의 두뇌는 물론 커리어도 관리해보자. 2. 다크 초콜릿 한 조각. 다크 초콜릿은 무기질이 풍부하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뇌 순환과 산소 공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기 2시간 전에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면 기억력과 반응 시간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 다크 초콜릿만 해당된다. 우유가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 수치가 높지 않다. 3. 똑바로 앉기. 어깨를 펴고 목을 길게 세운 채 똑바로 앉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즉시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똑바로 앉으면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 평소 안 쓰는 손으로 글씨 쓰기. 이 사소한 운동 하나로 당신의 뇌는 안전 영역을 벗어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 생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문자나 키보드 타이핑에만 익숙한 사람의 뇌에게는 손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일일 수도 있다. 5. 블루베리. 새로운 뉴런을 키우고 싶다면 큰 그릇에 담은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보자. 블루베리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키는 건강한 화합물들로 꽉 차 있다. 6. 새로운 단어 배우기. 어휘 확장은 인지 능력과 전반적 지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마에 곧바로 새로운 뉴런을 추가해 줄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해줄 알림이 필요한가?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씩 외우게 만들어진 캘린더를 사거나 이런 기능을 갖춘 사전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된다. 7.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시각화하여 상상하기. 이 방법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직장, 체육관, 삶 전반이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 프로 운동선수들과 CEO들은 종종 중요한 행사 전에 이 방법을 실천하거나 매일 아침 루틴으로 삼는다. 8.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우선 휴대폰과 TV가 없는 방으로 간다.
알림음, 벨소리, 뉴스피드, 방송, 여타의 요구사항도 산만함도 없는 방에서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어떤 스트레스도 없는 10분의 시간을 즐긴다. 이 운동으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남은 하루를 위해 정신적, 정서적으로 더 큰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 9.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좋은 향기 맡기. 집이나 사무실에 향이 좋은 오일을 갖다 놓으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뇌파 활동을 변화시켜 인지기능과 기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고 베르가모트는 에너지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유향은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가져다 준다. 10. 감사한 점 한 가지 적기. 감사한 점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욕실 거울, 냉장고 문, 사무실 컴퓨터 등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자. 쪽지를 볼 때마다 감사한 점이 떠오르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건강한 뇌를 만드는 식습관. 에이멘 클리닉에서 처음 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모집했던 선수는 겨우 15명뿐이었지만 선수들의 뇌 손상이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선수들 대부분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는데 높은 체지방률이 뇌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 과제는 선수들이 감량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결국 모든 선수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힐 수 있어 자랑스럽다. 감량의 폭에는 편차가 있었다. 어떤 선수들은 약 13kg을 뺐고 또 어떤 선수는 최대 36kg까지도 감량에 성공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의 체중 감량에만 그치지 않고 평생 함께할 뇌 건강 습관을 만들고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장에서는 내가 NFL 선수들의 체중 감량 그룹을 이끄는 동안 따랐던 기본 원칙의 7단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우리의 뇌를 위해 일상 식단에 작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가한다. 주된 목표는 뇌의 건강이지만 체중 감량 또한 이뤄낼 수 있으며 결국 이뤄내게 될 것이다. 1단계, 편리한 음식을 멀리하라. 편리하게 모든 것을 포장해 사다 먹을 수 있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하루 칼로리의 거의 60%를 농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제조한 합성 성분으로 된 가공식품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음식으로 소비한다고 한다. 가공식품에는 감자칩이나 크래커, 시리얼, 냉동식품, 탄산음료,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쿠키, 사탕, 케첩,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빵, 과일, 요거트, 가공육, 그리고 손쉽게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이 포함된다. 가공식품이 왜 그렇게 끔찍하냐고? 간단히 말해 모든 면에서 해롭다고 대답하고 싶다. 가공식품에는 높은 칼로리와 설탕, 해로운 지방과 쓸모없이 많은 탄수화물,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가공식품에는 뇌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성분이나 생존을 위한 영양 성분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공식품에는 설탕뿐 아니라 방부제, 유화제, 합성 색소, 수소화 지방, 인공 감미료, 가짜 향료, MSG, 아크릴아미드를 비롯한 발암물질도 함유되어 있다. 이런 첨가물은 음식의 맛을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색감을 주고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달간 썩지 않고 가게 진열대에서 버티게 만든다. 하지만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 속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들은 조기 사망의 전반적인 발생률과 함께 암,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화학물질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저해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며 신경인지 감퇴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가공식품의 유일한 장점은 피하기 쉽다는 것이다. 자연식품을 먹으면 된다. 자연식품은 우리가 식품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에 먹었던 것들이다. 즉, 땅이나 농장에서 바로 나오는 식품, 혹은 첨가물이나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을 가리킨다. 자연식품이라는 용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진부한 표현이 되었지만, 자연식품에 어떤 음식이 포함되고 인지 건강에 왜 필수적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자연식품에는 복합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 그리고 우리의 뇌와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연식품을 먹을 때마다 가장 강력한 종합 비타민을 삼키는 것과 같다. 또한 설탕과 화학 첨가물에서도 자유롭다. 단지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만 바꿔 섭취해도 뇌순환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뉴런이 자라고 염증이 줄어들며 다른 건강상의 이점도 많이 생긴다. 2단계, 좋은 지방의 섭취량을 늘려라. 우리의 뇌는 60%가 지방이다. 즉, 식이지방이 인지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지방 또는 지질은 신경막을 형성하고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은 또한 신경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뉴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뇌의 미엘린 피복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최적의 뇌순환, 신경 발생, 그리고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모든 두뇌 구조와 기능을 위해 지방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식이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그러나 모든 지방이 뇌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의 종류는 우리가 가장 적게 섭취하는 지방이기도 한 필수 지방산이다. 생선과 해산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필수 지방산은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은 스스로 필수 지방산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음식이나 영양 보조제로부터 얻어야 한다. 미국 심장학회는 EPA와 DHA를 위해 일주일에 100g의 생선을 적어도 2회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견과류, 카놀라유, 아마씨와 식물식품에서 발견되는 알파 리놀렌산, EPA, 그리고 생선과 해산물에서 발견되는 DHA이다. 어떤 종류든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필수 지방산은 DHA이다. DHA는 뇌에 있는 지방산 중 90%를 차지한다. 이 필수 지방산은 뉴런의 생존과 성장, 신경 가소성, 시냅스 전달, 뇌순환, 그리고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및 정보 처리 능력을 지원하는 세포막 보전까지 거의 모든 인지 기능에 필수적이다. ALA는 견과류나 콩과 같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는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기에 미국인의 평균적인 식단에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ALA 일부를 DHA로 전환할 수 있지만 섭취량을 DHA와 EPA 모두로 전환시키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하다. 인지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DHA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3단계, 복합 탄수화물을 주목하라.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포도당의 가장 좋은 공급원인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나 단백질보다 더 쉽게 단당으로 분해된다. 뇌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의 종류는 통곡물, 채소, 견과류, 콩, 과일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서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순 탄수화물보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복합 탄수화물에도 당이 포함되긴 하지만 천연 공급원에서 발생한 당이므로 정제 탄수화물의 당보다 훨씬 느리게 분해된다.
또한 복합 탄수화물이 더 긴 분자 사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몸에서 더 천천히 소화되며 덕분에 우리는 포만감을 오래 느끼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통곡물을 먹어야 할까? 건강한 통곡물의 예로는 현미, 야생벼, 퀴노아, 아마란스, 파로, 메밀, 보리, 기장이 있다. 이런 음식들 모두가 혈당 지수가 낮다. 과일과 야채에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다면 통곡물은 가장 농축된 공급원이며 보다 느리게 소화되면서 일관되게 당을 공급한다. 통곡물에는 또한 섬유질, 비타민 B와 E, 그리고 인지 기능에 필수적인 다른 영양소들이 풍부하다. 통곡물의 영양소는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을 포함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돕는다. 연구는 또한 통곡물을 많이 먹을수록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감퇴의 위험도도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인지장애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4단계, 식물성 식단으로 밥상을 채워라. 식물성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비만, 뇌졸중, 암, 당뇨병, 관절염 및 거의 모든 만성질환은 물론 노화와 관련된 인지력 저하, 정신건강 문제 및 신경퇴행성 장애의 위험이 낮다. 또한 식물류를 중심으로 식습관이 형성된 나라의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날씬하다는 경향도 나타난다. 식물성 식단을 섭취한다는 것은 잎채소, 과일과 야채, 콩류, 견과류와 씨앗, 통곡물과 같이 땅에서 자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다. 칼로리 문제 외에도 식물, 특히 짙은 잎채소에는 어떤 음식보다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 식물 영양소, 그리고 다른 화합물들이 풍부하다. 비록 대부분의 미국인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뇌가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미량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 10명당 단 1명만이 건강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있다. 더 똑똑하고 건강한 뇌를 위해 먹어야 할 6가지 식물성 식품은 다음과 같다. 1. 진녹색 채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근대, 콜라드, 루꼴라, 양배추, 물냉이, 겨자채소, 청경채, 로메인 상추, 어린 잎채소, 꽃상추, 에스카상추, 혼합야채, 브로콜리 라브. 만약 오늘 단 한 가지 채소만 먹을 수 있다면 진녹색 채소를 선택하라. 진녹색 채소에는 다른 어떤 식물보다 칼로리당 비타민, 미네랄, 산화방지제, 그리고 식물 영양소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K, 비타민 C, 비타민 E,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과 함께 인지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들 모두 기분과 정신적 경각심을 증진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 필요하다. 진녹색 채소는 또한 뇌의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건강한 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혈액을 산소와 정화하는 것을 돕는 녹색 식물 색소인 엽록소의 몇 안 되는 공급원이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진녹색 채소를 여러 번 섭취할 경우 신경퇴행성 노화와 감퇴에 대항할 수 있고 뇌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기타 채소. 콜리플라워, 버섯, 아티초크, 방울 양배추, 풋고추,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콩나물, 숙주류, 가지, 오이, 부추, 양파, 애호박, 알팔파순, 마늘. 야채가 진녹색이 아니라고 해서 뇌를 이롭게 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콜리플라워, 순무, 방울 양배추에는 브로콜리와 케일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와 방울 양배추에는 우리 뇌의 뉴런 기능, 스트레스 감소, 기분 조절, 질병 예방에 필요한 엽산이 풍부하다. 실제로 위에 열거한 모든 채소는
질병과 싸우고 기분을 좋게 하는 기능과 함께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 3. 오렌지색, 노란색, 빨간색 채소. 도토리, 호박, 당근, 고구마, 피망, 파프리카류, 무, 붉은 양배추, 땅콩, 호박, 호박 비트.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매일 오렌지색, 빨간색, 노란색 채소를 적어도 1인분 이상 섭취하라. 이렇게 밝은 빛깔의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칼륨과 함께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등이 농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영양소는 인지기능, 스트레스 감소, 신경 차원의 노화 방지, 신경퇴행성 질환 및 감퇴의 위험 감소에 필수적이다. 고구마와 당근처럼 색이 화려하고 녹말이 많은 채소는 또한 두뇌에 건강한 당을 공급한다. 특히 고구마에는 비타민 E가 함유돼 있어 신경 생성을 촉발하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인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통곡물과 마찬가지로 고구마도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과일. 사과,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배, 오렌지, 자몽, 멜론, 블랙베리, 레몬, 포도, 수박, 살구, 복숭아, 자두, 파인애플, 바나나, 천도복숭아, 체리, 크랜베리, 키위, 만다린, 귤.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단 중 일부는 당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과일을 피하기도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몸과 뇌가 더 건강하다. 과일은 당을 함유하고 있지만 첨가 혹은 인공 감미료가 아닌 자연적 형태의 과당이다. 과일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도 많다. 특히 베리류에는 항산화제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식물성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신경 생성을 촉진하는 능력 덕택에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감귤류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와 다른 미량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5. 콩류. 검정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풋콩, 리마콩, 흰색 강낭콩, 동부콩, 카넬리니콩, 눅두. 콩류의 풍부한 단백질과 섬유질에는 고기와 유제품에서 종종 발견되는 독소가 없다. 콩류는 또한 최적의 뇌 기능에 필수적인 엽산과 비타민 B의 풍부한 공급원이다. 비타민 B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고 우리 몸은 비타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콩, 풋콩, 그리고 다른 콩류에는 치매 예방을 도울 수 있는 폴리페놀로 알려진 산화 방지제가 함유돼 있다. 콩류는 통곡물과 야채와 마찬가지로 뇌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당을 제공하는 저혈당 복합 탄수화물이다. 6. 견과류와 씨앗. 호두,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넛, 해바라기씨, 대마씨, 피스타치오, 피칸, 호박씨, 마카다미아, 헤이즐넛, 치아씨, 잣, 땅콩. 최근 중국에서 수행되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견과류 2찻숟가락만 먹어도 노인들의 인지 기능을 6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견과류와 씨앗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씨, 아몬드, 헤이즐넛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뉴런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견과류와 씨앗은 다른 미량 영양소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염증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뇌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면 인지, 학습, 기억, 치유와 관련된 뇌파 주파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두, 치아씨, 대마씨, 아마씨와 같은 견과류와 씨앗에도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다고 한다.
호두는 또한 뇌에 좋은 슈퍼푸드로 뉴런의 메시지 전달을 향상시키고 기억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염증을 줄이고 신경 생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5단계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라. 고기, 계란, 유제품이 뭐가 그렇게 위험할까? 연구자들은 고기, 치즈, 튀김, 담배 제품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화학물인 니트로사민과 같은 해로운 성분을 지적한다. 가공식품에도 다량 들어있는 니트로사민은 신경퇴행성 감퇴, 특히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동물성 고기에는 또한 햄철분이 풍부하다. 이 영양소는 빈혈에 이롭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에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그리고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비해 햄철분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통곡물, 채소, 콩, 견과류 및 과일에서 발견되는 비햄철은 반대의 효과를 내며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의 전신 염증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또한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기에는 요리 시 증식할 수 있는 염증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성 제품들은 또한 긴 사슬 중성지방 형태로 된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다. 키토제닉이나 팔레오 다이어트 덕분에 포화지방 섭취 열풍이 부활하고 있으나 연구에 의하면 긴 사슬 중성지방은 뇌 건강에 해로우며 기억력 저하, 뇌기능 저하, 기타 인지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동물성 유제품은 포화지방과 당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뇌에 이중 타격을 준다.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당인 락토오스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우리는 치즈, 요거트, 우유, 버터 또는 크림을 원래 그대로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정제된 곡물이나 더 많은 당류 또는 가공식품의 형태 등으로 섭취한다. 우리 몸은 또한 유당을 쉽게 소화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장, 뇌 연결을 방해하는 염증과 소화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6단계 장, 뇌축에 영양을 공급하라. 장, 뇌축은 뇌의 건강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복잡한 과정을 비교적 단순하게 일컫는 용어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내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뇌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 전달 물질 생산, 행동, 통증 조절,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한다. 장뇌축은 몸속의 박테리아, 곰팡이, 원생동물, 바이러스 등 100조 개의 미생물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공동체는 매우 커서 인간의 유전체보다 100배 이상 많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게는 뇌의 2배인 약 2.2kg까지 나간다. 최근 몇 년 동안 의사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장병, 당뇨병,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달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둘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균형이 잡혀 있다. 나쁜 박테리아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 체중 증가, 우울증, 불안, 높은 콜레스테롤, 고혈당, 피로, 장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성 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단 5일간만 식물성 식단을 섭취해도 장 안의 박테리아가 다양화되기 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바이옴 내의 유전적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다양한 음식, 특히 건강한 박테리아를 증가시키는 섬유질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7단계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라.
간헐적 단식은 며칠 동안 계속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 사이에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보통 저녁에서 이튿날 아침 사이에 또는 이튿날 점심까지 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잘 연구된 생활 방식 변화다. 규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낮은 체지방, 심박수, 낮은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기록하며 건강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혈중 지방도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간헐적 단식은 혈당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얻는 일반적인 신진대사 경로를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몇 시간 동안 단식할 경우 세포는 신체의 주인이 굶고 있다고 인식하여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생존 모드에 들어간다. 우리 몸도 단식 중에는 인슐린을 생산하지 않고 그 대신 세포 성장과 재생을 자극하는 성장 호르몬 수치를 높이며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여 우울증과 기타 정서장애 퇴치에 도움을 준다. 뇌와 관련하여 간헐적 단식은 기억력, 집중력,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와 인지염증을 없애고 신경 생성을 유발하며 신경 가소성 또는 뇌의 변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간헐적 단식은 또한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지루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를 먹는다. 하지만 단식은 우리가 무엇을 언제 먹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세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기 위한 5단계. 첫 번째, 12시간부터 시작하라. 첫날부터 16시간 단식에 도전하려 하지 말 것. 저녁 7시나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12시간 금식을 목표로 삼자. 이후에는 간식을 먹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 같은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단 12시간 단식에 익숙해지고 나면 이후 16시간이 익숙해질 때까지 금식 기간을 30분에서 1시간씩 차츰 늘려나가자. 두 번째, 단식은 탈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물, 디카페인 커피, 무가당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 혈류,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면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복 상태에서는 너무 자극적인 고칼로리 혹은 유가당 음료는 피하도록 하라. 세 번째, 질 좋은 음식에 집중하라. 만약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지방, 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분이 거의 없는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곧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단식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다음날 아침까지 단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많이 함유된 건강한 저녁 식사를 하자. 네 번째, 다시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배고픔은 정상적인 감각이다. 포기하지 말고 금방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며칠간의 단식 후 여러분의 몸은 또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을 덜 느낄 것이다. 배고픔의 잘못은 없다. 단지 소화기관이 치유될 기회를 얻는 동안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다섯 번째, 단식 전 의사와 상의할 것. 임산부나 제1형 당뇨병, 암,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라. 저는 먹는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두뇌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다 보면 두뇌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다 좋아지고 더불어 다이어트 효과까지
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책에는요, 우리 뇌 건강을 위한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 영양 보조제, 수분 섭취, 스트레스 해소법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뇌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